오늘 미국 3대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하루로 보면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다 하락하는 형태로 끝났어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죠. 중국 지수가 꽤나 흔들리다가 어제는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1.49, 3.4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수는 생각보다는 약했는데 그 전에 미차 상대적으로 덜 밀려서 그런 것 같고요. 유념 있게 보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92달러대가 깨졌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아마 이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수의 제롬 파월 연준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숙이 월스트리트나우 김현숙 기자께서 7월 29일 날 정리를 해놓으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8월 잭슨홀 그냥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예상한다고 얘기 나왔죠.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파월 의장이 말을 여러 번 더듬는 상황을 보였다는 거예요. 막 질문을 해대니까 기자가. 그래서 CNBC 기자께서 상당한 추가 진전의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용, 임금 수준 등을 언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월가의 관계자들은 이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률과 관련된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놓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기준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빨라야. 오늘 새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보시면 40만 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려오다가 추세적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지금 멈춰 있죠. 그리고 실업률도 5월에는 0.8이었던 게 6월에는 오히려 5.9로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4%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월 800억 달러하고 400억 달러의 책 국채하고 모기지 MBS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양적 완화를 그 규모를 줄이는 거지 사실 긴축을 가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초기 단계이긴 한데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리꽂았다가 이제 이틀 반등을 하고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등의 탄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빠른 것 같고, 다만 이제 아랫방향을 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달러 인덱스가 약간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얘가 추세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건 금값이 올라간 거는 달러 인덱스 내려간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리나 유가가 내려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런 오늘 달러 인덱스 급락한 거 이외에 그 이전에 이미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보여드렸듯이 런던 금융시장에 있는 런던 금속시장의 재고가 계속 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신경이 쓰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고를 더 쌓으려고 하는 액션이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구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으로 세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재고,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가 보면 계속 마이너스를 치다가 플러스를 지난주에 쳤었는데, 요번에 다시 세게 아래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아직은 미국 데이터 하나만 놓고 보면 석유의 수급에 수요 측면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가 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개별 기업에 대한 기사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해줘라 주식인데, 정영효 기자께서 7월 29일 날 쓴 건데, 이건 그냥 항상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과 관련해서 관세폭탄,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이런 생각을 보면, 이런 기사가 핵심이고요. 이달 중순에 미국 정부가 포스코,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등 36개 기업에 도금강판에 10% 상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도 이런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뉴스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2020년 8월 26일자인데, 특이하게도 한중일, 아시아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철강 수출로는 세계 3위, 수입국으로는 세계 5위의 국가입니다. 특이하죠. 수출 3위인데 수입이 5위예요. 한국, 중국, 일본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순수입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과는 4.1 수출하고 8.49 수입해요. 일본과는 3.9 수출하고 5.46 수입해요. 철강이 세계 3위인데 바로 옆 나라들하고 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같은 경쟁 상황이라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면 수입을 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는 단가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국은 생산이 싸니까. 그래서 싼 가격에 있는 저품질의 철강을 사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일본과도 이런 구조에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철강이 한 번쯤은 철강 산업이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쪽에 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 철강 산업에 무엇인가 액션을 취했고 그것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도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일본과는 무엇인가 비교해서 약간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철강 쪽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쪽 수출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기사인데요. 현대차가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인도네시아의 합작법인을 세운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을 세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동아일보의 홍석호 기자께서 서형석 기자분하고 7월 30일 날 쓰신 내용입니다. 합작 배터리셀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장을 같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2022년도에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려고, 전기차 15만 대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2022년이면 내년이죠. 그리고 이게 2022년 말까지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올해 4분기부터 공장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이 세계 1위랍니다. 배터리 생산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관세가 없이 제품이라는 것들을 수입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관세, 그러니까 제조품의 한 40%든가요?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의 가장 비싼 주요 핵심 부품이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 나머지 부품들은 그냥 국내에서 수입해서 써도 된다는 요건으로 무관세가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 보도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베트남은 이미 도요타를 제끼고 현대가 1위를 탈환했다라고, 쟁취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동남아 지역은 아직도 한 자릿수 대 나머지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화석연료차인데, 전기차 부분에서 그것들을 좀 뚫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대자동차를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나오는 기사들을 계속 이제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축적하는 이유는, 이게 기업이 긍정적으로 매출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쪽으로 투자나 어떤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축적해야 되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주가가 아니고
6개월 뒤, 1년 뒤에 그 해당 기업의 주가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도움이 되시라고 기사들을 뽑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본 기사 중에 현대차 기사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화재인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요소들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나온 김에 테슬라네, 니콜라. 이게 창업자인데 결과적으로는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꿈을 먹는 미래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업을 투자할 때 사실은 배수가 극단적으로 나는 것들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단타 초반기에 폭등하는 그 시기에 먹고 빠지는 투자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퀀텀스케이프 같이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게 한번 급등했다가 나왔은 그 시점에 이익을 회수해야 되고 향후에 진짜 실제적으로 기업이 안정화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이것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기를 쳤기 때문에 더더욱 안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산업에 투자할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라면값 오른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라면값 오르기도 해야죠. 2013년도 이후에 라면이 안 올랐다는데 라면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라면값만 오르면 안 됩니까? 라면값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라면값이 오르면 또 라면을 끓여서 파시는 분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라면값은 얼마 안 오르는데 끓여서 파시는 분들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 금리를 올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요인들이 다 바닥을 깔아주고 있다.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10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빨라질지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고 한 10월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그저께 그 중국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미국이 가장 압박하는 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찌광그룹 파산에 대한 기사가 김규환 기자께서 7월 30일 날 기사를 올리셨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예요. 근데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찌광그룹이 31%나 됩니다. 반도체 시장 100% 중에 가장 큰 기업이죠. 그런데 이게 파산을 할 정도면 아무리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뭔가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 보시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여기 보면 2015년, 2017년이 있죠. 이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안 하던 때예요. 그런데 일정 수준 국산화율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승 강도가 뚝 떨어지죠. 이 얘기는 반도체 산업이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국산화를 하려면 하단부에 있는 건 일정 부분 되지만 기술력이 높은 상단부에 가면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는 과정에 있는 이런 상황에 중국 반도체 시장이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물론 기업은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죠. 계속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제품들이 결과적으로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로 수요가 계속 메꿔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그 시진핑 리스크 때문에 중국 지수를 투자하는 거를 피하고 섹터를 투자하는데 거기에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 얘기가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기사 하나를 보면 여기 이제 매일경제기사거든요.
매일경제 김인호 기자께서 7월 28일자로 차이나리스크 얘기했는데 중국 전기차 폭락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월가 주식을 사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이나 페닉스는 IT, 사교육, 부동산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밑에, 네, 여기, 반독점, 독점 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그 다음에 사교육, 부동산 이런 것들의 제재가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 축적 관리의 이슈가 엮여서 규제가 자유롭지 않다고 전기차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로 뭐를 들었냐면 중국 당국은 앞서 외국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 데이터 유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국의 군인, 공무원을 상대로 테슬라 전기차 불매 명령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연장선상에서 당국이 데이터 관리 관행 등을 문제 삼아 자국 전기차 업체, 특히 해외 증시에 상장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요 해석에 대한 부분에 약간 이분과는 의견이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죠. 그런데 그 미국 기업의 자동차를 중국 내에서 자국에 있는 군이나 공무원이 타게 되면 그 사람의 이동 경로가 테슬라로 가고 그 테슬라의 정보가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주요 고위 공무원이 테슬라 차를 타면 그 공무원이 그 테슬라 차를 탄다는 그 차 넘버만 알면 그 사람의 이동 경로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위험한데, 일단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전기차 업체가 자국 내에서 공무원들이 타는 데이터를 외국에 넘겨줄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이 자국 내의 전기차가 해외에서 팔리면 그 팔린 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 데이터를 중국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증시에 상장된 전기차 업체나 이런 쪽을 굳이 중국 당국이 짓눌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해석이 결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근데 다만 중국차의 3대차, 뭐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니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쪽의 제재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중국에 대한 패닉 셀 중에 하나라고 보지, 이게 그 알리바바나 이런 것처럼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섹터 전체 다, 그러니까 완성차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예를 들면 CATL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쪽 기업의 배터리를 안 샀을 수가 없거든요. 한쪽만 몰아서 사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섹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덜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 바닥을 반등한 요 부분에 포지션을 일부 정리해서, 이게 CSR 300이거든요. 제가 이거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정리해서 솔레시티로 포지션을 옮겨버렸습니다. 어제 1-2%인가 얘 오를 때, 솔레시티 얘는 5%인가 올랐을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빨라요, 반등이. 그러니까 패닉셀에서 회복 속도가 빠른 거죠. 여하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중국 투자할 때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거는 개별 투자를, 그러니까 개별 기업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거는 이제 MBC 보도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는 7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조용익 기자께서 쓰셨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디지주싱이 중국을 달리려고 상장 폐지, 미국에 있는 디디를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중국 당국이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현재 행위가 이런 뉴스 보도를 나오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국 투자를 하는데 개별 투자를 하는 건,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건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낙폭이 과대해서 낙폭과대로 이 주식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포인트가 꽂힐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만 상장되어 있는 거 말고, 홍콩이나 이런 쪽에 상장되어 있는 낙폭 과대주를 잡는 게 상대적으로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걸 잡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기사를 더 보여드리면, 이 기사인데,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7월 30일
자 기사고, 이 기사는 신경진 기자께서 올리신 기자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여기 보시면 소란죄로 징역 18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걸 처음으로 이제 그걸 사업 기반으로 해서 중국 500대 기업을 일궜는데, 이 소란죄라는 게 어딘가 점거해가지고 약간 그 공안하고 부딪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시법 위반? 이거보단 약간 좀 강도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징역 18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과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진핑 리스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뜬금없이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어떤 그 중국의 제재와 관련된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진 거는 개별 기업을 투자할 때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러니까 기업 CEO가 공산당이나 이런 쪽에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이유들만으로 내가 투자했던 개별 기업의 주식이 아랫방향으로 폭락하거나 그게 회복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중국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별 기업을 투자할 경우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데요. 세금이 더 거쳤어요. 뭐 32조 얘기도 나왔다가 1분기 여기 보시면 5월까지 43조 더 거쳤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더 많이 거쳤는데, 이게 조선일보네 보니까 더 많이 거쳤는데 빚 안 갚고 추경 돈 쓰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수 매체도 있고, 뭐 이 보수 매체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세금 더 많이 걷고 왜 안 쓰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기자가 나눠져서니까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만이 더 많이 거쳤으면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겠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난이니 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거둔 세금을 일정 부분은 다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밀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재부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기에 뭐 1, 2조도 아니고 이 32조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 제껴가지고 추가로 더 걷는지, 물론 경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추가로 자금을 집행하는 건 또 부정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금 더 거친 것을 과연 다시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겠느냐, 이런 위기상에 우리나라 국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생각하고,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도대체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예측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재부에서 이 세금을 예측하는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왜 그렇게 걷는지를 외부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개해서 이런 것들을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수습 잘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잠깐 기사를 올려봤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